저는 주간지 시사인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지 기자라고 하고요. 현재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고 또 2009년 시사인에 입사해서요. 지금까지 사회팀 정치팀에서 주로 취재해 왔습니다.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주로 어쩌다 보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많이 취재하게 됐는데요. 오촌 살인 사건도 꽤 오랫동안 쫓았었고요. 또 재작년에는 JTBC가 가장 크게 그 보도를 했던 최순실 게이트에 저희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안종범 수첩 신앙곤 연속으로 보도하면서요. 또 그 부분에서 일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 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정치부의 김태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MBN으로 입사해서 2014년 7월까지 MBN에 있다가 주로 뭐 법조팀이나 경찰팀, 정치부 출입을 했고요. 2014년 7월부터 이제 JTBC로 옮겨와서 주로 경찰팀을 많이 했고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정치부로 와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다루고 있는 통일부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뒤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조언을 할 입장이 아니고 더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굉장히 이 뛰어난 보도 그리고 탐사 보도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끈질김들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오히려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탐사 보도 현장에 대해서 선배 기자들이 이야기해본다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더 오래 뛰었다라는 점일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원 기자는 뭐 당연히 이 아까 이제 가장 핵심 요새 가장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통일부에 현재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장난처럼 그럽니다. 김태원 기자는 일을 몰고 다닌다고요. 김태원 기자 가는 데마다 사건 사고가 나거든요. 사실 통일부가 그렇게 바쁜 그런 출입처가 아니었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가더니 갑자기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기사가 끝도 없이 나면서 외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네, 최순실 보도를 또 태블릿 PC 보도를 연속으로 이어가면서요. 아마 TV에서 굉장히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태원 기자가 가장 인상 깊거나 혹은 이게 대학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김은지 기자가 말했지만 저는 사실 입사하자마자부터 되게 일복을 많이 타고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행한 일들도 많았죠. 근데 기자 개인으로서 봤을 때는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고 또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2010년 3월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어서 그때 백령도에서 한 3주 정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섬 많이 다녔습니다. 2012년, 13년인가 필리핀의 타클로반 태풍 때문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또 필리핀에 가서 한 2주 정도 또 이렇게 또 그쪽 섬이죠. 거기 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진도, 세월호 때 진도 그리고 뭐 동거차도 여기서도 한 달 정도 있었고요. 뭐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 최순실의 태블릿 PC TF에 있으면서 취재를 했던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0월 24일이죠, 월요일. 그날 첫 보도가 나오기 전 저는 한 3, 4일 전쯤에 태블릿 PC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회사 내에서 손에 꼽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상암동의 모 호텔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박근혜 정권이 워낙 서슬퍼렀던 시절이었잖아요. 뭐 좀이야 잘못되면은 사실 언제라도 이 언론사 하나 정도는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호텔에다가 이제 몰래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그 6명 당시 팀 이름이 CN블루였습니다. CN블루 무슨 뜻인가요? CN블루가 그룹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가수 이름이죠. 그 그룹 이름인데 C는 이제 최순실의 이니셜에 C를 땄고 블루는 블루하우스의 청와대를 의미해서 그 둘의 어떤 연관관계를 위장명인가요? 위장명이었나요? CN블루? 위장명이죠, 당연히. 그 호텔도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나 모를 어떤 도감청에 대비해서 그런 제3의 장소를 잡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워낙 뭐 비밀리에 이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잡은 이유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진이 꾸려져 갖고는 보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보도가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다른 현장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2016년 말부터 이제 2017년 그 한 4월까지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졌잖아요. 그 현장에서 저는 또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중계를 하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셜 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여러분 정유라 체포된 나라 아시죠? 덴마크의 올보르라는 아주 소도시인데
거기 이가혁 기자가 이제 가서 사실상 그 경찰이 체포하는데 이제 큰 공을 세웠죠. 그리고 저는 가혁이가 돌아온 뒤에 제가 가서 한 달 정도 정유라 그 이제 감옥에 있는 올보르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일명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한 달 넘게 거기서 했었습니다. 뭐 그런 일련의 취재들을 계속 했었고요. 하여튼 뭐 최순실 TF 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저희가 글쎄요 그러니까 첫 보도하기 전날 그 어떤 설렘과 두려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 보도하는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카드를. 그래갖고 이거 보도가 많이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 파급력이. 그런데 훨씬 더 크게 개헌이 묻힐 정도였죠, 사실 그게. 그리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그때 그 경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2016년 10월 24일 저녁에 무얼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개가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 보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그 당시에도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인터뷰쇼라고 해서 대선 주자들을 모시고 돌아가면서 행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인터뷰쇼 대상이었거든요. 한참 이렇게 뒤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데 JTBC에 큰 보도가 나온다라고 누가 이제 미리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보도 나오기 한 5분 전에. 그래서는 미리 이 모바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냥 큰 보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땡하고 그때는 최순실 게이트 팀으로서 그걸 쫓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이걸로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2012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4년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어떤 보안 업체인데 거기서 해킹 감청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를 거래하는 어떤 이메일 어떤 정보들이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방에 공개가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기자들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뽑아갖고는 출력을 해서 사무실 하나 따로 빼갖고는 이제 후배들하고 영어 잘하는 후배들 데리고 이제 사무실 따로 빼는 게 이 JTBC 전통 같은 것 저희의 같은데요. 특성입니다. 이제 어쨌든 하나 붙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뭐 사무실 공간 하나 정도 이렇게 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달라고 하는데 기사글을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렇게 해갖고는 보도를 하고 한 달, 뭐 2달 동안 꽤 오래 갔어요. 그게. 근데 그 당시 국정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임모 과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이 됐어요. 소위 빨간 마티즈로 기억되는 빨간 마티즈 그 사건 사건일 기억나시죠? 텐데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2017년 7월에 딱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임모 과장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임모 과장의 임 과장의 그 핸드폰을 입수를 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국정원에서는 뭐 감청 프로그램은 정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15년 7월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뭐 해명도 내놓지 않았어요. 국정원 특성인데 2017년 7월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나왔던 게 임 과장이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힘들어서 자살한 게 아니다.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다. 이거는 외부의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어떤 정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임 과장이 뭐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복원을 다 한 거죠. 복원을 했고 네. 보면은 뭐 대학원 준비도 하고 그 딸이나 그 와이프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갈 뿐이 아니었는데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국정원에서 되게 조직적으로 감사를 하려는 그런 압박 정황들도 있었고 이게 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는 어떤 해킹 감청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조직까지도 가게 됐고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또 거기서 또 결국엔 막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한 발 더 나아간 점에서 저희는 저희 어떤 JTBC 보도국의 끈질김, 보도의 방향 이런 거에 좀 드러났던 취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어떤 뭔가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취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의무감 같은 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저도 이때 열심히 현장 뛰어다니면서 소위 뻗치기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취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당사자인 임 과장도 있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수입해왔던 민간인 사업자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취재를 하고 그 국정원이 막도장을 만든다라는 가짜 계약을 한다라는 의혹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도장까지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보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참 더울 때 열심히 취재하고는 잠깐 멈췄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국정원에서 그 임 과장이 자살한 이후부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년 후에 JTBC가 그 휴대전화 번호를 복원해서 보도한 걸 보고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절대 그냥 수면 아래 그냥 가라앉은 보도가 아닌데 끝까지 누군가는 기억하고 쫓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구나. 저는 그 보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문자 복원해서 보면 당시에 그 프로그램이 들켰고 언론 보도가 나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임 과장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입한 민간 사업자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냐면요. 프로그램 오했습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그때 JTBC가 보도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보도도 나기 전에 삭제하고 그것들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라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좀 끈질긴 보도 그리고 잊지 않는 점에서 일종의 탐사 보도라고 한다면 탐사 보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계속 취재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쫓아가겠습니다. 탐사 보도라는 게 정말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구르면서 배우는 것들은 여기 저희 이 책자에도 쓰여 있는 걸 봤는데요. 끈질김이라는 단어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탐사보도 현장을 말한다라는 이 주제 얽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좀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좀 답을 좀 더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리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 질문이 아까와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미리 주신 질문을 보면요. 취재하면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냐라는 것들이었는데, 김태훈 기자는 어떠신가요? 촛불 집회 현장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기동팀에서 당시 광화문 집회 현장 반장을 했었어요. 이제 선임이라서. 태극기 그 촛불 집회가 있는가 하면 저희 대한문 덕수궁 쪽에서는 이제 태극기 집회가 한창 진행이 됐었잖아요. 뭐 가보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배들이 가서 어쨌든 거기 현장을 챙기고 있었고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봐야 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촛불 집회만 보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태극기 집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저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됐고, 당시 이제 저희 후배 기자가 중계차 위에서 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좀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차량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커피, 뭐 음료수 이런 거 던지고 흔들고 태극기로 찌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현장을 뛰어갔죠. 근데 제가 깜빡하고 제 옷을 갈아입고 간다는 거를 저희 JTBC 잠바, 그 파란 잠바 다 아시죠? 그걸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량까지 가는데도 한 1km 정도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JTBC인지 뭔지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 있게 안 보셨어요. 심지어 그 시청광장의 플랜카드에 태블릿 PC 보도할 당시에 제 보도 그 영상이 캡처가 돼갖고는 플랜카드가 한 10여 장이 걸려 있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갔어요. 그 장소까지. 가서 봤는데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현장 반장으로서 막 저희 캡하고 통화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서서히 그 제 잠바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더니만 저한테 이제 그 화살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수십 명 뭐 막 그 더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수백 명이겠죠.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겠죠. 그 주변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면 뭐 이 태극기로 찌르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 뵐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좀 두려웠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위협. 이거는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자를 한다는 건 이런 일인지 모르고 하셨다. 뭐 저 원래 드라마 PD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영상 제작 동아리를 했었어요. 저는 진짜 PD 준비를 했고 영화도 찍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뭐 그때 당시 2009년에 제가 입사 시험을 봤으니까 그때 워낙 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다 해갖고는 언론사들이 많이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다 지원을 했고, 그래서 기자란 방송 기자, 그것도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제 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기자를 할 만한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약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취재는 되게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게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거기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 하나만 보고 갑니다. 현장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현장에서 어떤 걸 더 취재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어떤 얘기들을 보도를 하고 또 어떤 의혹들을 파헤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한두 달 훅 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휴직 기간에 또 너 힘들다 막 이러고 아이템 없나 막 이런 고민하다가 또 다시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9년차 기자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친박 집회 갔을 때 그런 물리적 위협도 있었는데요. 뭐 김태형 기자만큼 맞거나 태극기에 찔린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면요. 2012년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건 보도를 하고요. 그 직후에 바로 박지만 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 저희를 고소합니다. 근데 그런 사법 절차를 처음 밟아보게 돼서요. 굉장히 진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크게 느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장 회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갑자기 그 TV에서 봤던 YTN 선배들이 체포영장 쳐가지고는 끌려가는 것처럼 나 또한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 12월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소식을 보면서 정말 깊은 절망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박근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날 2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요. 검찰이 맞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선배 기자와 함께 기사를 썼었는데 그 선배 기자는 한국에 있지 않았었고 제가 먼저 검찰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기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가서 내가 당당하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시대가 워낙 호락호락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을 막 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좋을 때여서 없던 죄라도 만들어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정말 컸었고요. 그때는 정말 회사를 출근하는 그 길마다 회사로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가져가거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들을 내심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 내가 정당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이 오촌살인 사건만이 아니고 다른 취재와 관련된 자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정부가 가져가서 일일이 들여다보고 내 취재원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나는 기자로서 생명이 끝났구나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상상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막상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싫어서 이런 보도한 게 아니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런 건데 뭐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검사가 hir난을 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도를 하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함께 대동한 기자한테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면 보통의 피의자에게는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반검찰로서 굉장히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농담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후에 저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소유예라는 절차를 밟게 돼서 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배 기자는 그걸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것이 정말 작년에서야 겨우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그 시간마다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좀 또 괜히 시비 걸지 않을까, 더 귀찮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할 보도를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순간의 어떤 심리적 위협들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게 결론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요. 지금은 뭐 다 좋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취재 기자로서 더 보이는 게 더 있다 이런 식의 좀 교훈을 얻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경험들이 있죠. 기사를 쓸 때 그 언론중재위에 제소당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뭐 아니면 손배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압박 수단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개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시사인이나 저희 JTBC로서 되게 나아가야 할, 그러니까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언론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너무 진지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신 질문들도요, 언론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어떤 커리어와 공부가 도움이 될 것이냐, 또 기자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대학교 이름 학력이 정말 중요하냐, 또 평균 입사 나이가 어떻게 되냐, 뒤늦게 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 신입 평균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정말 이런 좀 실질적인 질문들도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의외로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을 드릴 게 있으면, 최근에 공채를 했던 네. JTBC는 어떤가요? 나이? 이거 평균 나이는 사실 별 중요한 거 없습니다. 뭐 31, 2짜리도 들어오고요. 23, 4살도 들어오고 평균은 뭐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능력을 그러면 네. 좀 중점으로 보나요? 이게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워낙 힘드시니까 뭐 아까 여기 책자에 나왔지만 끈질김, 탐사보도에 가장 중요한 게 끈질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입사 준비하시면서 계속 그 끈질김을 유지해 나가시면은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진짜 능력 갖추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까 뭐 학업과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방송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신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느냐,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대학 때 영상 제작 동아리 하면서 학점을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진짜 수업을 잘 안 들어왔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지금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고 계시는 대학생분들인데요. 예, 이제 죄송합니다.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제작을 하시든지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오히려 학점이나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것보다 언론사에서 더 훨씬 더 원하는 경험과 스펙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입사 시험 때 면접 때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자기 이야기로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면접관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론인이 되는 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요, 진짜 어려운 답인 것 같아요. 언론사 준비를 할 때는 그냥 기자가 되고 싶다, 혹은 뭐 PD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일관되게 준비를 하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그 회사, 그러니까 그 언론의 노동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기자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 들어가거나 신문사에 들어가거나 주간지에 들어가거나 통신사에 들어가는 것 따라서 같은 기자여도 노동 형태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있어서요. 저는 언론인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대학 언론에서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기본 언론사에서 한번 인턴 경험을 해보시라는 것들을 특히 가고 싶은 회사라면요, 권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거라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혹은 정말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고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던 기자랑 막상 들어간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기자로서 워라밸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뭐냐. 언론의 노동 강도 그리고 실제로 이 사적인 삶과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균형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도 아까 잠깐 했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기자란 직업은 사생활과 이 어떤 업무의 영역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집에 있다가도 갑자기 노트북 켜서 일해야 되고 뭐 어쩔 때는 근무 시간인데 그냥 판판에 놀 때도 있습니다. 그게 경계가 없는 게 되게 이 직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인턴이나 이런 가체험을 해보시라고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내 기자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설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내가 갑자기 진도를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물론 그런 사고 현장이라게 설렌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거는 어떤 예고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이 산다라는 게 재밌고 설레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럼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들을 서로 던져봤었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연장인데요. 뭐 건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체력이라고 네. 하셨죠. 사회부 기자는 여러분도 어차피 입사를 하게 되면은 사회부 기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실 거고요. 현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냥 주구장창 뻗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멘트를 받기 위해서 혹은 만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냥 계속 뻗치고 있어야 돼요. 이국철 네. 회장이라고 하여튼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사무실 앞에서 한 7, 8시간 정도 막 뻗치고 있었던 적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상다반사고 그래서 두 발이 튼튼하고 두 다리가 튼튼하고 그리고 추위에 좀 강해져야 됩니다. 끈질김, 근성, 체력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근성 있게 무언가를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것들이 그 끈질기게 잊지 않고 취재한다는 거에 밑바탕이 되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탐사보도라는 게 정말 거창할 것 없이 이러한 체력이 뒷받침되고 잊지 않는 태도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뉴스를 많이 봐서 아실 텐데요. 한국 사회는 정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뉴스가 정말 이렇게 등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자들도 그 이슈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슈를 계속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한 달 단위로 체크하고 혹은 뭐 2달 단위로 체크하고 뭐 가끔 생각나는 취재원에게 전화하고 이러한 근성이나 끈질김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주는 것들, 뭐 체력, 근성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그게 회전율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 기자가 이 사안을 A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면은 이 사안은 어느 순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저희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기자로서 되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알면서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이거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걸 놓지 않는 그 습관, 그 어떤 태도 이런 게 좀 있으면은 탐사 보도라는 게 좀 더 이렇게 더 뭐랄까요 발전 하여튼 의미 있게 저희가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기자가 실천할 수 있는 탐사보도 취재 방법 궁금하다. 혹은 그냥 탐사보도 취재 소재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냐라는 게 있는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 내 주변의 일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SNS를 활용하는 법을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취재한 내용들이 사실은 결과물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신문 기사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와중에 좀만 더 노력을 하셔서 그걸 영상으로도 찍어보고 뭐 녹음도 해보고 사진 여러 가지 각종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날 것 그대로 로 데이터 그대로 한번 올려보세요. 취재를 해서 결과물 내놓으면 사람들은 그 뒷이야기를 더 궁금해하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럼 뒤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고 비하인드 스토리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더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런 시청자들이라든지 독자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은 좀 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